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LH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공기업들은 국가 부채율이 한 1000%가 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인연금과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한국의 국가 부채율은 현재 13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 국가 예산 728조입니다. 이렇게 물가 인상은 2%, 최저임금이 2.9%인데 재정은 8%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더 많이 풀린다는 겁니다. 김대중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그 국가 부채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60%에 도달하고 그게 IMF 기준으로 이제 국가 부채 위기 상황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연금 같은 거 다 하면 뭐 공기업 부채 같은 거 합치면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는 이제 과거부터 있었거든요. 그럼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광범위한 국가 부채는 상당한 리스크 있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2025년, 2026년이죠. 이제 원래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LH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공기업들은 국가 부채율이 한 1000%가 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실제로 보증을 서고 정부가 지급하는 것,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정부가 보증을 서고 정부가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실질적으로 국가 부채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 학자들이 한 13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언론지상이나 우리나라의 군인연금과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한국의 국가 부채는 현재 13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가계부채가 100%가 넘어가지고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던 때가 이제 뭐 한 1, 2년 전인데 지금은 그래도 GDP가 상승하면서 현실적으로 이제 부채가 줄은 거는 아닌데 이거 이제 비율이 낮아지면서 조금 안정화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저 130%를 뭐 갚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면 GDP 성장으로 어쨌든 저 비율을 낮추는 게 최선일까요? 저는 뭐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가 자산을 쌓고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렇지만 정부가 원래 우리나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요약 한번 보시면 2026년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2% 정도인데요. 두 번째 줄 보시면 확대 재정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국가 예산 728조입니다. 이게 본 예산은 8.7% 증가했고 전체 기금까지 합치면 8.2%라고 정부가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을 작년에 우리가 40조 원 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이제 국회에서 예산 결산할 때도 제가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우리가 최저임금 2026년도 2.9% 올렸어요. 우리나라 물가 인상 2%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학자들이 가장 좋은 예산 증가율은 물가 성장률 2%에다가 작년에 경제 성장률 1%를 더하면 3%가 가장 좋은 예산 증가율이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2.9% 올려준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8.2% 정도 올렸습니다. 8% 넘어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6월 3일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선거도 앞두고 있고 어쨌든 돈을 많이 풀어야 하지만 서민 경제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가장 큰 목적은 당선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여당이 당선되는 것이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저는 확대 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항상 정부에 부탁하는 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가 알뜰한 예산을 써라. 물가 인상률만큼만 예산을 증가해야지. 이렇게 물가 인상은 2%, 최저임금이 2.9%인데 재정은 8%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더 많이 풀린다는 겁니다.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사람들이 낮은 금리로 부동산을 사게 되고 주식을 사게 되고 경제를 살리는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국가 부채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정부가 이번에 8% 국가 예산 정액하게 되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또 국가 빚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알뜰하게 좀 경제를 살자, 한 3% 정도만 하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 이렇게 예산을 풀어야지만 또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또 논리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이제 정권을 또 이제 새로 또 시작을 하니까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되는 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경제학자들의 이제 그게 딜레마죠. 우리가 그걸 재정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하는 정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인데요. 재정 정책은 국가 예산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은 한국은행이 해서 이자율을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 정책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 학자들이 이제 보수 학자들이 좀 많아요. 항상 이제 돈을 많이 풀게 된 우리나라가 이제 취약한 거죠. 누구나가 돈을 많이 풀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 그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는 원화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40위, 35위, 40위 정도 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금융이 취약합니다. 사람 몸의 피와 같은 존재가 금융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우리 한국 경제가 경제를 살리고 좀 부강하게 좀 서민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재정을 확대하는 건 좋지만 그게 확대를 하더라도 그럼 근거가 뭐냐? 나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3%예요. 작년에 우리나라 물가 2% 올랐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1% 올랐습니다. 그럼 더하면 3%가 적정한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2.9% 올린 겁니다. 그러면 적정한 수준만큼만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오케이지만 이렇게 8%씩 올렸고 지금 정부가 2027년에는 5%, 4%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인상을 초과하는 확대 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좀 우려다. 그래서 저는 좀 알뜰하게 경제를 좀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은 경제 성장률로 화답이 돌아오지 않으면 부채 비율이 더 늘어나는 구조니까 이게 잠깐은 땡겨 쓸 수 있지만 결국에 못 갚을 돈을 지금 늘려가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경제 성장률을 초과하는 8%의 예산을 초과했다 그러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3%, 4% 좀 크게 올라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원래 경제 성장률 2%입니다. 돈은 8% 늘렸지만 경제는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저도 이제 국회에서 10년 동안 있었지만 이 정치인들은 당선이 목적입니다. 이게 공유 자원의 비극 같아요. 이게 국가가 문명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본인이 정권을 잡고 있을 동안에 계속 정권을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지는 계속 한번 늘어나게 되면 절대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프랑스 국가 부채율 한번 보여줬죠. 프랑스는 소방 공무원도 경찰도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공무원도 파업을 하는 나라다. 네. 이렇게 프랑스가 113%의 국가 부채율을 가지고 복지비를 줄이겠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파업을 한 겁니다. 바로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다. 근데 공무원도 파업하면 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굉장히 자유 인권 뭐 이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만약 군인이 파업을 했다. 정말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빚은 졌는데 돈은 없고 갚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과거에 뭐 피기스 국가들이 있었죠. 네. 포르투갈,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파산한 게 바로 이제 그런 위험에 직면했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비기축통화국 정말 우리가 알뜰하게 살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긴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 저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한번 그 돌아가는 어떤 그 돈의 풀림이나 아니면 저 복지 지향형 그 정책들은 돌리기가 너무 어려우니 갈 때까지 가다가 한번 확 터지고 다시 또 리셋되는 약간 그런 식이 과거의 인류의 역사에서 반복됐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복지비는 한 번 줬다 그러면 절대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좀 우리가 노인연금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네. 한 번 줬다가 50만 원 줬다가 10만 원 줄이면 막 대모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정책, 뭐 노인 일자리 정책 이런 얘기하죠.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 취업률 45%입니다. 우리 자녀들 취업을 못하는 게 저는 우리 학생들 책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부가 미국 수준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세금을 한번 보시면 법인세 26%입니다. 세금을 1% 올렸고 지금 상속세 60%고 소득세 45%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모든 기업이 미국, 베트남, 인도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 유출이 2배에서 5배나 많다는 겁니다. 지금 청년 취업률 여러분들 20대 30대 취업을 못하는 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 국가가 정말 세계적인 평균 수준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된다. 세계 평균 법인세는 21%예요. 우리가 26%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공장을 지으러 들어와야 되는데 이 법인세도 올렸죠. 3월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강력한 노조 1등입니다.
있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우리나라 근로자는 한 2,3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두 개의 노조에 가입된 사람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조의 가입률이 1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10%, 15%입니다. 실질적으로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강력한 대기업 노조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좀 너무 친노동적인 정책 쓰지 말고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이재명 대통령도 일자리의 90%는 기업이 만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국회와 정부에 부탁하는 게 정말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좀 해달라. 저는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세계 평균 정도로만 좀 해달라. 세계 평균의 법인세는 21%다. 우리 노란봉투법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계 평균 정도의 노동 정책, 노동자와 사용자 균형을 맞춰서 다 잘 돼야 되거든요. 전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저 상속세는 지금 한국이 세계 1등이고, 1등. 네. 그리고 이제 뭐 취득세도 뭐 거의 세계에서 최상위권인데 네. 지금 이제 보유세 낮다고 이제 보유세까지 올리겠다고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세금을 걷는 게 어찌 보면 이제 부의 재분배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어떤 이 경제의 활력을 좀 이렇게 늦추는, 그러니까 속도를 느리게 하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버는 속도가 느려지면 또 빚으로 또 연명하고 이런 악순환이 또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한번 한국 경제의 서화 분석을 제가 이렇게 한 건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서화 대응 방안이고 한번 보시면 한국 경제가 나갈 방향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써놨거든요. 세계 평균 법인세는 21%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 21%인데 이거 지금 15%까지 낮추겠다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제조업 세계 1위가 되게 되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이 제조업 세계 1위가 되겠다. 또 뭐 그린란드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베네수엘라든지 미국의 세계주를 늘리겠다. 뭐 이런 정책. 미국을 자기 우선주의 정책이죠. 과거에는 미국이 정말 제일 큰 형으로서 굉장히 좋은 어려운 나라 도와주고 경찰 국가 노릇을 했지만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어렵다. 미국 사람들 제가 출장 갔더니 자기 월급의 한 절반이 다 칩스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지고 미국의 중산층이 어렵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려운 부분을 딱 이렇게 파고들어서 표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세계 평균 정도의 법인세나 상속세라든지 좀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 이런 걸 해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공장을 안 짓게 좀 우리나라도 좀 우대를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막 현대자동차 생산직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이와 같이 대학교 나온 사람이 오히려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하는 게 더 많은 연봉을 받거든요. 그 정도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무역 의존도 수출과 수입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인데 우리가 세계 2위입니다.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저는 우리가 제조업은 세계 5위의 강대국입니다. 이런 금융도 좀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되겠고 정말 국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정말 세계 평균 정도로는 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우버를 빨리 허용해라. 우버 허용해도 한 30만 개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걸 반대하는 또 택시 기사님들도 있고, 맞아. 또 택시 기사님들의 또 그 면허가 또 이제 뭐 억대가 넘는 또 그 권리금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야 될 방향이라면 우리가 빨리 가서 거기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게 또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은 결국엔 어떤 뭐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법, 어떤 세법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2%입니다. 2026년도 2%, 27년 다 2%밖에 안 됩니다.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 제일 높은 나라 한번 보시면 인도입니다. 네. 6%, 인도네시아 5%입니다. 인도도 제가 갔다 왔는데 인도는 인구가 15억, 세계 1등입니다. 지금 중국의 인구는 지금 14억인데요. 앞으로 2100년도에 중국의 인구는 9억으로 줄어듭니다. 중국은 한자녀 낳기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3위가 바로 중국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대기업들 인도로 공장을 옮기고 있고 인도네시아 네.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로 아주 낮아졌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하면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하게 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좀 택시 기사들이 좀 반대하지만 좀 순차적으로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죠? 뭐 일부 지역이라도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큰 파도로
혁신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1등입니다.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잘 만드는 애플하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버를 금지시키고 4차 산업혁명을 다 금지시킨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도태된다는 겁니다. 1876년도 개화기 때 우리나라가 왜 망했느냐?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36년이나 받았는데요. 일본이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문물을 흡수하고 혁신을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혁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고 쇄국을 했고 외국인들 못 들어오게 막았죠. 그럼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본보다도 훨씬 잘 삽니다.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36,000달러, 일본은 35,000달러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이겼습니다. 지금 우리는 빨리 이런 4차 산업혁명 전 세계가 변화하고 혁신할 때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법인세도 낮추고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신산업도 전격적으로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정치인들은 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반대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택시 면허가 1억이 넘죠. 그러니까 만약 우버가 된다 그러면 그게 크게 폭락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 10%만 허용한다든지 일부만 허용한다든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뭐 서울의 일부 지역이라도 좋고 뭐 부산이나 대구부터 하는 것도 좋다. 그러면 우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을 가지고 운전면허증 있는 젊은이들이 등록을 하고 택시 운전을 하는 건데 제가 이번에 우버를 타보니까 딱 반값이더라고요. 택시 요금이 10,000원인데 우버 타면 5,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택시 기사를 공급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뭐 꼭 택시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이런 지금 시대가 글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종의 쇄국 정책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당장은 어쨌든 뭐 지지율이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정치인들도 약간 좀 거국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맞아.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 것 같기도 합니다.